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을 당장 물러가라! 민족 반역자! 황교안은 즉각 사퇴하라! 민족 반역 집단! 자유한국당은 즉각 해체하라! 황교안 대표님이 5.18 때 여기 오시겠다고 자꾸 그러신대잖아요. 막말 5.18 망언했던 의원들 징계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게 제가 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1987년 대통령 선거 때요. 노태우 후보가 여기 광주 유세를 왔어요. 그때 돌을 집어던지고 신문지를 불지르고 완전 난동이 나서 엉망이 됐거든요. 유세장이. 그러고 대구로 와가지고 광주에서 얻어맞고 왔다고 엄청나게 지역 감정을 부추겼거든요. 얻어맞으려고 오는 거예요. 얻어맞으려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혹시 오시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절대 눈은 마주치지 않는다. 둘째, 절대 말을 붙이지 않는다. 셋째, 절대 악수를 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황교안 대표가 나타날 때 즉시 뒤로 돌아서는 겁니다. 등 돌리고. 정당하게 오려면 5.18 망언한 국회의원들, 당원들 중징계하고 와라.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영해준다.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죠. 지금 지역 감정과 함께 또 한 번 2라운드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일단 한국당 내에서의 5.18 망언 논란은 아직 제대로 수습된 게 아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5.18 기념식을 그래도 참석하겠다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뭐 황교안 대표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들하고도 저도 이제 얘기를 잠깐 했을 때요. 네네. 그런 분들이 조언한다 그래요. 그래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광주는 어찌 됐든 딛고 서서 가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반쪽 대통령 후보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호남에 가서 네.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든 호남의 민심에 뭔가 맞추려고 노력하고 호남의 어떤 그 지역민들한테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인지를 얘기하는 자리는 필요하다. 이것까지는 굉장히 좋고요.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제 대선까지 꿈꾸는 또 네.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뭐 영남만 가고 호남을 안 간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물론 맞다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영남을 가는 것하고 호남을 가는 것은 점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요. 호남을 가고 광주를 가는 것은 지금 굉장한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광주에 가려면. 근데 그 아픔을 보듬어 주기는커녕 자기 자당의 후보, 의원들이 네.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하는 막말들을 막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 취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이종명 의원이 윤리위에서 제명 조치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의원총회 지금 안건 상정 안 해가지고 아직까지 제명 안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징계라고 하지만 징계 확정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네. 자유한국당의 실질적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시각을 전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와서 네. 광주에 있는 시민들한테 자유한국당을 찍어주십시오. 뭔가 호소한다 그러면 광주의 시민들이 그걸 동의해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딛는 건 좋고 호남에 대한 구애도 좋고 다 좋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안 하고 가면 그럼 결국은 거기에서 민심이 폭발할 것이고 네. 그 민심이 폭발하는 게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정치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이 아닌 자기 정치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원희 변호사님, 여기에 맞서서 먼저 유시민 이사장이 광주에 가서요.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행동 요령을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유시민 이사장이 광주 시민에게 어떻게 보면 주문을 한 내용이죠. 황교안 대표를 만나면 첫째, 눈을 마주치지 말고, 둘째, 말을 붙이지 말고, 세 번째, 악수하지 마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볼 때 바로 그냥 뒤돌아서 무시를 해라. 라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황 대표가 광주에 가는 것은 진정성 있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당 내 입지를 구축하거나 또는 어떤 정리정략적인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런데 네.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광주 시민들이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 부분 때문에 지역 감정이 더 조장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오히려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 좋다. 네. 그래서 결국 자유한국당의 내부적으로 실제 5.18 망언에 대한 의원들에 대해서 중징계를 약속하거나 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1야당의 대표라 하더라도 광주 시민은 어떻게 제대로 된 대접을 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보듯이 뻔한 푸대접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네. 이렇게 5.18 기념식을 참석하겠다. 어떻게 보면 제1야당의 어떤 대표로서 안 갈 수는 없겠지만 네. 사실 이렇게 좀 굉장히 어떤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에 어떤 중징계라든지 의원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네. 이렇게 간다는 부분에서 사실 여러 가지 어떤 불순한 의도로까지 네.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난처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감정 조장할 수 있다. 미리 빌미를 차단하자라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재단 이사장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지역 감정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그 모든 논란을 딛고 황교안 대표가 갑니다. 5.18 임을 위한 행진곡 이번엔 부를까요? 몇 년 전에는 그냥 잠깐 입을 떼다가 중단하셨었는데요. 뭐 충분히 못 부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황교안 대표가 만약 5.18 기념식에 가지 않는다라 그러면 가지 않는 대로 문제를 삼을 인사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인영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황교안 대표의 참석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발언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결과적으로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5.18 기념식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같이 함께 참석시키도록 하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사실 의원들에 대한 망언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황교안 대표 체제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네. 여기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 등에 있어서 당내 복잡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당내에서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망언들이 쏟아지지 않기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위해서 과연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정치적 행보는 어떤 것인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지금 계속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만 청와대 이제 5당 대표 회담 이전에 1대1로 회담을 하자고요. 함께 묶어서 하지는 않겠다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 그러면 5당 대표 먼저 하고 그 뒤에 1대1로 한번 만나보자라고 역제안을 하던데요. 어떤 게 성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윤경호 의원님? 글쎄요, 제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왜 만나려고 하는지를 먼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KBS와의 대담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얘기를 꺼냈을 때, 네. 언급을 했을 때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는데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식량 지원, 그러니까 5월 4일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그다음에 네.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몇 발을 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인도적인 네. 차원에서 이걸 하겠다고 밝혀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만 떼놓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5당 대표와 네. 대통령이 모여서 협의를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그게 아니라 1대1로 만나자 이건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뭘 논의하자라는 게 있어요. 네, 황교안 대표는 1대1로 만나서 뭘 논의하자가 지금은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보기에는 네, 제1야당의 대표와 제 여당 대표가 협의를 하거나 또는 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협의를 해서 지금 전국의 최대 현안을 풀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보죠. 네. 근데 그 전국의 최대 현안이라는 게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날 때 네, 패스트트랙 그다음에 선거법 개정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추경 예산안 현안을 모두 다 네. 어떻게 협의를 하겠다라는 카드를 나는 가지고 있으니 만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와 네. 일단 1대1로 만납시다. 5당 대표 회동에는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는 설득력이 지금 떨어진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와의 계속 평행선은 네.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싶습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1대1을 한번 수용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국민이 대통령이 다르다고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와대 측 인사의 반응. 오늘은 임종석 전 실장이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공안검사 시절에서 아직도 한 발짝 떼놓지 못한 채 쥐나를 못하고 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라고 첨언을 하던데요. 김 교수님 그게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임수경 방북에 있었던 네.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당시 기소를 당했던 상황 속에서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이던 시절에 너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이 골자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라고 응수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사실상 과거의 오랜 기간부터 인연을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가 이념적인 지향점이 우파와 좌파에 대한 대결 구도로 결국 네. 내년 선거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극복하고 넘어서서 실질적인 민생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더 이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당시에 지령 수수가 나의 죄목이었다 얘기하면서요. 앞으로 추가 대응이 있을 수도 있음을 예고를 했습니다. 청와대 얘기 나온 김에요. 이 주말 내내 화제가 됐던 이야기 한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수현 정책실장의 소곤소곤 대화가요. 국회에서 열린 회의 앞에 있던 마이크를 통해서 고스란히 노출이 됐습니다. 실수일까요? 의도된 걸까요? 잠깐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경제도 바꿀 건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분위기도. 정부 관료가 말을 덜 듣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봐서 그건 해주세요. 진짜 저도 이게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 정부가 전적으로 김현미 장관을 한 달 넘게 지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 걱정돼요. 근데 그런 거는 용서. 잠깐만 틀어주면 엉뚱한 짓을 하고. 이거 될 것 같은데, 걸릴 것 같은데. 이게 나가고 나서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했던 거다라고 해명은 했는데요. 듣는 공무원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윤경호 위원님 어떻게 해석될까요? 제가 봐도 저거는 뭐 마이크가 켜져 있다 꺼져 있다를 의식하지 않고 네.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라고요? 당연히 네. 이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를 그냥 무의식 중에 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건 의도를 가지고 한 얘기라기보다는 네. 평소에 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고스란히 노출이 된 거다. 저건 뭐 마이크가 켜져 있다 꺼져 있다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진 네. 않아요. 다만 그렇다면 이제 초점이 그러면 관료들에게만 맞춰져 있느냐 네. 아니면 지금 이제 많은 언론은 왜 내 탓을 해야지 남의 탓을 하느냐라고 네. 질타를 했습니다. 그 점은 두 사람이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고 그리고 청와대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이니까 그 점은 두 사람이 정말 달게 받고 가슴 네.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점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정치가 경제가 또 사회 전체적인 네. 갈등 구조가 잘 조정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인정. 다만 네. 관료들을 저렇게 지칭해서 이들 때문에 뭐가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네. 얘기한 건 이건 명백한 어찌 보면 그 생각의 오류. 네. 그러니까 남은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집권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네. 저 생각을 고치지 않는 한은 네.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네. 관료들은 자기들이 끌고 갈 대상도 아니고요. 관료들은 관료들 나름대로의 몫을 하는 거고 네. 정치인은 그리고 김수현 실장은 흔히들 말하는 어공이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공무원이 된 사람이에요. 네. 저 사람은 이 정책실장 자리에서 이제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거고요.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면 뭐 그 다음에 뭐 정치인이 되든 아니면 네. 다시 교수 신분으로 돌아가든 하겠죠. 그러나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본인들이 할 일을 묵묵히 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그들이 이런저런 눈치를 보게 만드는 거는 정말 부적절하다. 네.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바로 그런 점을 앞으로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 점을 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인 게 누군데 열심히 한 사람만 이 기강잡기 채찍질의 대상으로 삼느냐라는 그런 뜻입니까? 이원희 변호사님? 네, 그렇죠. 지금 공직사회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답답함과 문제점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사실상 해결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정부고 청와대고 특히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을 네.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관료들과 직접적으로 이 관리 감독 체계를 같이 조율하고 또 이 정책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조직을 관리하는
효율적으로 의사 전달을 하고 이렇게 다 조직적인 부분을 원활하게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관료 탓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레임덕이 벌써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자포자기한 심정을 내비치는 것이 이런 얘기를 듣는 국민들로서는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무력감을 자아내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가 지금 이제 마이크가 켜졌고 꺼져 있고를 떠나서 네. 조금 더 프로답게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네. 더더욱 더 이렇게 좀 뭐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도 좋지만 공직사회의 조직을 더 꾸려 나가고 더 독려를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에서 사정을 하는 식으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네. 이런 식의 어떤 국민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은 더 이상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이 해프닝 같은 사항을 저희가 전해 들었고요. 지금 5시 반입니다만 2시간 반 이후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강제 철거가 이뤄질지 모르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를 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잠깐 관련 영상을 보시고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이게 박원순의 독점 소유 건물처럼 이렇게 우파를 탄압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세월호는 몇 년을 있었냐 불법으로. 박원순 시장을 몰아내자. 세월호는 몇 번 했습니까? 세월호는 몇 번 했나요? 박원순 시장은 즉각 대답하십시오. 세월호 희생자는 희생자이고 태극기 애국 열사의 목숨은 광화문 광장의 천막조차 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에서 우리도 세월호처럼 동등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불법은 불법 아닙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저는요. 네네. 지금 대한애국당이 공당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한 명 있는 당이고요. 대한애국당에서 어떤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때 공당에 맞게 의사표현을 하는 게 맞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월호 지금 유가족 문제가 끄집어내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도 되는데 왜 자신들은 안 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세월호 유가족 문제하고 지금 대한애국당이 주장하는 거하고 동렬해놓고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세월호 유가족을 마치 정치적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당이면요. 공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또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우리 천막 철거하려면 세월호 기업공간도 철거해라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그것도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할지 네. 저는 좀 안쓰럽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이제 한국당의 천막 당사 설치에 대한 입장이 나왔을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했던 박원순 시장의 말이 사실 이와 같은 정치적 논쟁들을 불러일으켰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코드로 천막을 허용하고 불허하고 한다는 그래서 말씀이신가요? 광화문 광장은 사실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거 정치와 이념의 잣대로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라고도 비춰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애국당이 저와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월호에 대해서는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정말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천막 중에 일부는 불법의 천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강제로 철거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당 입장에서는 똑같이 할 수 있으면 철거해봐라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광화문 광장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 노무현재단이 신청한 허가권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것까지 변경해갖고선 하고 있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기 전에 사실 정치인이기도 하는 과정이라면 네.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시민의 공적 공간의 사용에 대해서는 공정한 중립을 지켜야 됨에도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이런 국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부추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을 네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